몹시 추운 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고 토론해서 그 결함을 보충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 평범한 제목을 걸었습니다. 누구나 여기 대해서 할 말이 있죠. 할 말을 늘어놓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간명하게 글로 적어서 여기 제시했습니다. 이거를 읽어 나가면서 최소한의 설명만 붙이고 가끔 불통도 있고 착오도 있는 것도 고치기로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물음에 잘 살아야 한다고 대답하면 물음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대답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 대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슬기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 배에 더 추가해야 될 중요한 대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즐거움이 무엇인가는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떳떳하다는 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활동이나 의식에서 남에게 의지는 하지 않고 자기 주도로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슬기로움이 무엇이냐 하는 개념보다도 어떤 것이 슬기로움이냐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차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산다, 떳떳하게 산다, 슬기롭게 산다는 것이 셋이 각기 다른가? 아니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또는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가 하는 게 다음에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셋이 각기 다르면 셋을 각기 다 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삶이 조금 질이 멸렬하게 됩니다. 셋이 연결되거나 하나로 된다면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즐겁게 살면 떳떳하게 살고 슬기롭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즐겁게 사는 건 그 자체입니다. 떳떳하게 살면 즐겁게 살고 슬기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걸로 가고 있지만은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살면 슬기로움이 즐거움도 가져오고 떳떳함도 가져올 수 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사느냐? 이게 문제의 핵심이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사는가? 슬기롭게 살면 즐겁게 살 수도 있고 떳떳하게 살 수도 있다. 슬기롭게 산다는 게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우리는 남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혼자 슬기롭게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남들과 잘 지내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면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얽히면 슬기롭게 산다고 말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남들과 잘 지내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둘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슬기롭다고 나는 정의합니다. 또는 떳떳함을 공유하면서 각기 다 떳떳함이 있으면서 떳떳하게 살면서 그것을 서로 북돋아주고 키워주는 것. 떳떳하게 사는 것을 북돋아주고 키워주는 것을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슬기로운 삶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슬기롭게 산다 이렇게 되면 대강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이냐? 본보기를 들면 이야기가 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옛 사람들이 남긴 본보기를 찾아서 많은 작업을 하고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본보기를 들어봅시다. 18세기 시골, 그것도 저 경상도 안동, 가장 보수적인 곳에 18세기 선비라면 폐폐 묵은 완고한 사람 같은데 김낙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선비가 과거극제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불학교 가면 풍을이나 앓으며 세상을 보내는 게 보통인데 그러나 나중에 돗자리라도 짜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다. 자기도
과거 급제하지 못하고 풍원에 오르는데 아내가 그러지 말고 돗자리 그냥 짜라. 그래서 이웃에 돗자리 짜는 기부도 얻어오고 가르치는 노인도 청해와서 처음에는 마지 못하가 자기도 아내의 권유를 받아서 돗자리를 짜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서툴기만 한 솜씨가 차차 나아지니 돗자리 짜는 데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됐다. 과거 공부하던 선배입니다. 애매하고 있지 않고 몸을 움직여 돗자리를 짜게 됐어요. 그러면서 돗자리를 짜다 보니까 돗자리 짜는데 5가지 일이 있다 그랬어요. 놀고 먹지 않는다. 쓸데없는 외출을 하지 않는다. 땀이 흐르는 것도 잊을 정도로 일에 몰두하니 즐겁다. 졸지도 않는다. 근심이 없고 말을 정황하게 하지 않고 더구나 짠 돗자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 이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닌가. 예, 18세기에 저 안동에 있는 고루한 선비가 이런 신뢰를 하고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쓴 책에 우리 옛글의 놀라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게 있고 다른 놀라운 글이 많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이름난 분인 이건창이라는 분은 저 강화도 분입니다. 강화도에 살면서 자기 이웃에 있었던 미천한 노인의 집이라고 합니다. 미천한 노인이 사실은 뭐 서로 알고 지내지 않아서 이름도 성도 몰랐는데 죽었다고 해서 그 내려가 보니 이름이 알려진 노인이 나무 집에 얹혀 살면서 더 바라는 것 없이 나날이 집신을 삼아서 연명했던 거예요. 집신을 삼아서 밥거리가 되면 그걸 밥을 주어서 연명하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누가 봐도 정말 가련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인데 아니다. 이 사람의 삶은 정말 떳떳한 삶이고 또 즐거운 삶이고 슬기로운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밖으로 나다니지 않으면서 집신을 삼아서 팔아서 널리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참 정말 놀랄만 합니다. 나다니지 않으면서 널리 혜택을 베푼 것이 옛날 성년이라는 사람들하고 같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지. 그런데 성년은 그 가르침이 옳지 않다고 비방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년이 다 훌륭한 게 아니고 시비의 대상이 되는데 이 노인이 신을 삼아서 그걸 팔아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하지 않는다. 성년보다 더 훌륭하지 않느냐? 기가 막힌 소리를 했어요. 우리 옛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또 한 가지 본보기를 둡시다. 저 하동 쌍계사라는 절에 가면 바로 대웅전 앞에 신라시대 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신라시대 비가 약간 깨졌지만 크기가 그대로 또렷하게 있어요. 약간 주석을 답니다. 대한민국 시대의 비는 기계로 판 놈이 몇 년 지나면 망가져요. 어떻게 신라시대 비는 지금도 그리 똑똑한가?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돌이 달라졌는가? 아닙니다. 돌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후퇴했고 오늘날 기계가 옛날 손보다 못합니다.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 어떤 내용이 쓰느냐면 그 절에 있었던 진감이라고 하는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최초원이 있었습니다. 진감 스님은 당나라에 가서 불도를 구했는데 불법을 수행했는데 불법 수행을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기원한 것도 아니고 참선을 한 것도 아니고 내거리에 나앉아서 집신을 삼아서 지나간 사람에게 나누어지기를 3년 동안 했다. 그걸로 수행을 하고 득도를 했다는 거예요. 야, 집신을 삼아서 남에게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보시, 공덕을 하면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못 얻더라도 그런 일을 하면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덕을 봐요. 요새 말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번뇌망상이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하는 게 직접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이 스님은 그걸로 도를 깨쳤다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쌍계사 승려를 하고 있을 때 신라의 국왕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다오 하고 청하니까 선정을 하면 그만이지. 임금이 됐으면 백성을 잘 보는 선정을 하면 그것이 공덕을 비는지 공덕을 따로 빌어서 뭘 하겠냐고 거절했어요. 자, 여기서
슬기롭게 사는 것이 떳떳하게 사는 것이고 즐겁게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옛사람의 본보기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참 별 볼 일 없이 우매하게 살았고 오늘날 우리는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건데 많이 알아요. 몰라도 되는 건 너무 많이 알고 알아야 되는 건 몰라요. 몰라도 되는 걸로 두 배가 10,000원이 돼서 정말 알아야 될 걸 모릅니다. 그런 것을 캐고 알려주고 또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이 그걸 통해서 공부하고 깨닫는 것을 늘 일거리로 삼아왔습니다. 여기서 논의를 조금 확대합니다. 사회 구성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세 가지 학설이 있다. 또는 세 가지 척사가 있다. 하나는 차등론이고 하나는 평등론이고 하나는 대등론입니다. 차등론이라는 것은 현우, 귀천, 진보 등의 사람은 차별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항상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하는 게 다 차등론입니다. 차등론을 가치로 가지고 차등론을 교육을 하고 차등론을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는 게 오늘날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평등론은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등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평등한 것으로 충분하냐? 아닙니다. 평등론은 잘못된 생각이고 대등론이 옳은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주장하는 겁니다. 평등론은 사람이 다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같아질 수 없습니다. 평등론의 폐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평등론 때문에 사람은 계속 서로 부딪힙니다. 싸웁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합해 살려면 평등론에서 대등론으로 가야 합니다. 자, 우리 전통사회는 차등론이 지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차등론이 아주 극도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이 불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사회의 표면의 모습입니다. 차등론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이걸 따라야 된다고 교육하고 채찍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심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건청이라는 사람은 집신을 삼아서 나누어주는 이 이름 없는 늙은이가 성령보다 더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삶의 한계라 옛사람이 이미 했어요. 차등론에 대한 반발이 있고 차등론의 덕에 대등론이 있어서 위에서 같은 세 사람의 본보기 김낙현, 이건창의 말한 노인, 김감의 본보기가 보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등론의 훌륭한 전통을 알아보지 못하고 전통사회의 차등론을 타협하기 위해서는 평등론을 외부에서부터 수입해 와야 된다. 평등론 수입이 모자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등론은 해답이 아니고 대등론이 해답이라고 말하고 그런 해답은 우리 전통사회에서 이미 있어 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대등론을 보여주지 않은 것 같고 차등론과 평등론이 승패와 지지를 둘러싸고 거창에 다툽니다. 차등론이냐 평등론이냐. 차등론은 위로 올라가는 경쟁과 분발을 촉구해 발전을 이룩해야 되고 그래야 혜택을 나눠준다고 말합니다. 평등론은 두 가닥으로 나눠져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하나는 종교적 평등론입니다. 성부인권을 하나님이 부여한 성부인권을 실현해서 절대자의 은총에 의해서 평등론을 실현해야 된다. 종교적인 평등론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평등론입니다. 평등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개혁해야 되고 혁명을 해야 돼서 평등론을 이룩해야 된다. 종교적 평등론과 정치적 평등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대등론은 어디 가지 없어요. 차등론 경쟁에서 위로 올라가는 승리자는 표방한 것밖에. 평등은 모든 것이 훌륭하다 하지만은 평등론은 차등론을 불러오고 다시 그 갑질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요구합니다. 차등론은 사람보다 자본이 한 수 더 떠서
사람이 나빠서는 아니라 자본이 가진 기본적 속성으로 부익부, 빈익부를 만들어서 사회를 양극화합니다. 자, 이런 잘못을 평등론으로 실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적 은총으로 평등이 실현된 주장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고 새로운 차등론을 가져옵니다. 절대자, 사제자, 신자, 불신자가 차등의 단계를 가집니다. 정치적인 평등론은 평등을 실현하는 게 그냥은 안 되니까 폭력혁명을 해서라도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도 평등을 실현하지 않고 새로운 차등론만 만들어내요. 거기에는 수령, 당원, 기당원 이렇게 차등의 위계를 만들어내요. 종교적 평등론이 종교적 차등론을 가져온 것과 정치적 혁명적 평등론이 정치적 혁명적 차등을 가져오는 것은 양상이 매우 비슷해요. 예, 평등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이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얘기가 너무 과열됐어요. 너무 거창한 이야기가 있어요. 문제를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개인 사생활을 가지고 말해봅시다.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를 가지고 말해봅시다. 차등론자 부부는 끝없이 불화합니다. 왜냐하면 차등평가를 가지고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잘났다는 사람의 부부일수록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냐는 시비가 끝없이 계속됩니다. 단일 기준이 없고 평가에 서로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등론자 아내는 요즘 어떻게 말하냐? 평등론자가들이 싸울 때 여자도 병력을 하고 말하니 남자도 출산을 하고 말해요. 여자도 병력을, 남자는 출산을 해서 출산을 거부해서 출산율이 나날이 떨어집니다. 평등론이 가지고 있는 폐해입니다. 그 대안은 대등론입니다. 대등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나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움을 간절히 원한다. 나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배우자의 도움을 간절히 원한다. 둘 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등론자 부부는 행복을 누리고 즐겁게 삽니다.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시련에 감사하기 위해 남편은 아무리 험한 수고를 주려 합니다. 인간은 혼자 출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 출산, 누가 받아줘야 합니다. 그게 동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인간은 출산하고 얼마 동안에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습니다. 먹이를 떼줘야 합니다. 원시 때부터 인간의 삶과 동물의 삶이 그게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평등론자는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얘기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만 차등론자 부부는 끝없이 불화합니다. 대등론자 부부는 아주 화합하고 잘 삽니다. 대등론자는 뭐냐? 나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근데 이런 차등론자 부부만 있어서 이 사회가 이상하게 되고 출산율을 합니다. 그러면 대등론자 부부를 외국에서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전부는 아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룩해야 될 사회는 인간관계의 원리는 대등론이고 사회는 대등사회여야 합니다. 대등사회. 차등론의 결제에서 보면 미천하고 무식해 멸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창조력을 장점으로 삼고 발휘해 떳떳하게 발휘해 도움을 주고 받고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회가 대등사회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런 기풍을 가지고 이런 사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평등사회로 나가야 되고 평등에 모자란다고 주장함으로써 세상의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동론과 평동론의 표면에서 정패를 부른 이면에서 이 어조는 대등론의 전통이 인식 부족으로 거의 없어진다 하다가 코로나 역병이 대처할 때 표면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은 코로나 역병 이외에도 물건 사재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놀라고 있어요. 이걸 마치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 국민을 구속해서 그런 것처럼 설명하는 건 바보입니다. 그런 권력이 없었고 그런 구속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재기를 하지 말라고 총칼을 들어서 요구했으면 뿌리치고 하기 싫은 사재기라도 했을 겁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재기 없었어요. 남들에게 병을 전염시킬 염려에 스스로 차질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런 걸 보고 세계가 놀라고 왜 그러냐 하는 설명을 우리에게 던졌는데 사회 구성력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우리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외국에서 좀 설명해 주시고 하면 그쪽에서 아니 우리는 모른다. 한국에 너가 설명해라 하고 서로 공떠넘기를 해왔어요. 시민사회 형성이 늦어서 시민의식이 뒤떨어진 나라인 줄 아는 나라가 시민의식이 도리어 앞선다 이렇게 봐요. 시민의식이 도리어 앞선다는 그 부분이 잘못됩니다. 그것은 시민의식이 아니고 대등의식입니다. 대등의식이라는 개념은 현대 학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 수입학위밖에 없으니까. 수입학문은 차등은 있어도 평등은 있어도 대등은 없습니다. 우리 전통사회의 대등의식에 대해서 아무 인식도 없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만 돼 있지 모든 사람은 원래부터 대등하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내가 법학자들과 논의하면서 헌법을 바꾸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 대등하고 대한민국은 그 대등을 인정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헌법을 이렇게 바꾸라. 그랬더니 법학자가 뭐라니라 대등이라는 개념은 법학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형으로 하는 서양 각국의 헌법에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등의식을 발견하고 이어받는 것이 우리가 즐겁게 살고 떳떳하게 살고 슬기롭게 사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어가는 것은 슬기롭게 사는 데서 시작해서 즐겁게 살고 떳떳하게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대등의식, 대등사회라고 하는 개념과 가치를 우리 전통문화에서 발견해서 그것을 정립하고 그것을 철학으로 그걸 사회과학으로 그것을 공동의 이념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뿐 아니라 우리가 세계사를 선도하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창조주권론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더 확대돼서 창조주권론이라고 하는 데서 나가서 대등생각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직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권부터 대등생각론으로 1년의 작업에서 이런 작업을 해나갑니다. 거기서 철학의 모든 문제 또는 사회 윤리의 문제, 사회 구성의 모든 문제를 일괄에 해결하고 삽니다. 대등생각은 만물 대등생각과 만생 대등생각, 만인 대등생각이 하나씩 있습니다. 천지 모든 것은 대등생각에 관계가 있고 모든 생명은 대등생각에 관계가 있고 그 위에서 모든 사람은 대등생각이 있다. 대등생각론은 만물 대등생각 위에 만생 대등생각, 만인 대등생각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평가하고 이어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 무식한 사람, 서양문을 먹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쓸데없는 공부를 너무 한 사람은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십자원입니다. 십자원이요. 법학자가
대등이라는 개념은 법률에 없는 겁니다. 하고 뿌리쳤어요. 모든 사람은 원래부터 대등하다고 헌법에다 적어요라 하니 세상에 그런 헌법이 어디 있냐. 모든 국민은,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국민입니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걸 족하다. 잘못된 겁니다. 대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전부 이 철학입니다. 이치의 근본을 따지고 윤리의 바탕을 따지고 행위의 어떤 규범을 생각하는 총체적인 논의가 철학입니다. 이런 철학이 있어서 지금까지의 철학의 직무유기를 타파하고 이런 철학은 철학과 과학을 하나로 만듭니다. 만물 대등생국, 만생 대등생국은 과학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또 철학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슬기로움을 지발합니다. 슬기롭게 사는 것이 떳떳하게 사는 것이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이런 참으로 큰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많은 동참자가 모여들어야 되고 그래서 공동의 자극을 삼아야 되고 이거 조동일이 이야기니까 조동일에게 무슨 지적 소유권이 있고 내가 건드릴 건 아니다. 나는 지적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합니다.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래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건 내 이야기입니까? 나는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알릴 뿐입니다. 이걸 내가 만들어내면 절대 아닙니다. 합선을 만들어냈으니까 자기 것이라는 것은 망상입니다. 있는 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동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흡하게 생각하고 아직 모자라는 것은 직접적인 토론을 통해서 간접적인 토론을 해서 함께 이걸 확대 발전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토론이 적극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이제 강연 원고 미리 받아보고 저도 이제 읽으면서 개인적인 삶과 이제 사회적인 삶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해법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분들이 해법 좀 말씀도 많이 해줄 것 같아서 여러 청년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고 또 응답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질문도 오늘 강연과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개인에 대한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질문들 해주시고요. 한마디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어깨에 힘을 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이런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 주제 제목을 보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실 수 있을까? 경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큰 주제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하실까? 그런 의문을 들었는데 하여튼 선생님 나름대로 아주 고창적인 그런 주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누가라는 게 있었는데 생략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류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뭐 학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직장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노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앞에 후라는 그게 들어가면 또 굉장히 또 다른 또 문맥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 결론은 이제 슬기로운 삶의 방식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누가 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잘못하는 걸 이래요. 저 외국의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너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입니다. 또 하나, 옛 성현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누구든지 각자 유무식과 관계없이 자기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등의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우리는 대등의식이 되고 대등론이 되고 대등의식이 되고 대등사회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권론의 그 한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김치를 잘 담그는 주부는 베토벤과 대등하다.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하는 거하고 주부가 김치를 담는 거하고 대등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일상생활하면서 대등론적으로 훌륭한 일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것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확대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 차등론의 오름입니다. 같은 생각을 다 해야 된다. 이거 평등의 오름입니다. 예. 각기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르게 살아나가는 것이 서로 모여가 대등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질문 있으면 잠시만 그 질문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세 개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하나씩 질문하시고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를 시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우리의 그 삶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전통이었다고 예. 합니다. 다만 제가 그 차등론이 타파되지 아니하고는 이 대중 사회가 과연 이룩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대중 사회였지만 양강 사회의 병평으로 양강 사회가 주도하면서 우리 사회가 대중 사회다.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그 권력과 부는 소수의 양반이 차지하면서 우리 사회는 대중 사회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과연 그 차등론의 어떤 계급의 사회를 현재 마찬가지로 극복하지 못하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예. 됐습니다. 전통사회가 차등사회였다. 사실입니다. 표면에서는 사실입니다. 이면에서는 대등사회였다고 말합니다. 표면은 그래도 그 이면에서 대등사회라고 하는 증거로 그 예증을 두 개 들었어요. 김낙경의 자리짜리하고 이건창이 그 집신 삼는 노인이 성형보다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전통사회입니다. 현대사회 아닙니다. 이면에서는 대등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면의 대등사회를 찾고 인식하고 이어가는 겁니다. 하등사회를 다 때려 부셔야 대등사회 되는 거 아닙니다. 대등사회가 안에서부터 확대되어서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물로 녹이듯이 차등을 녹여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불로 태우듯이 없애야 된다는 것이 혁명론입니다. 그래서 대등으로 나가려고 차등 편곡을 해요. 그래서 대등사회는 표면에 차등사회를 그대로 두고 안에서 흐물흐물 물로 녹이듯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변혁을 내부에서 이렇게 마땅하다. 밖에서 진군해서 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사회가 어느 쪽이냐? 오직 차등사회다. 예, 전통사회가 차등사회인 것은 세계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부에서 대등이 어느 정도 작동했느냐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도 전통사회가 차등사회였지만 내부에서 대등이 상당한 정도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말씀하시죠. 선생님께서 이 대등론, 대등사회 말씀을 하시는데 평등사회가 평등사회와 대등을 우리 어떤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보면은 대등이라는 것이 상대적 평등으로서 형평성과 저는 통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형평성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고 다루는 그런 입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론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에게 마지막에 창조 주권과 관련된 선생님께서 학문론에 아주 좀 거백이신데 그것과 관련해서 평소에 좀 가지고 질문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유튜브 강의에서도 깨달아 알기의 예. 창조학을 예.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학문과 이론의 세계적 보편성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심지어 어떤 자료에서 한국학이 아니어야 한국학이라고 하실 정도로 보편성을 참 강조하시는데, 그런데 이 한국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립한 이론도 보편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인식론적 근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자, 거기서 이 끝입니다.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더 하면 앞에 거 잊어버려요. 앞에 질문 잃어버려요. 그거 끝입니다. 예. 평등과 대등은 아주 다릅니다. 저는 형평성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 대등이란 것은 아직도 학술 용어가 아닙니다. 대등은 영어로 뭐라 하느냐? 우리가 이제 번역해야 됩니다. 평등은 equality, 가져온 말입니다. 평등은 우리가 대등은 내보내야 될 말입니다. 대등을 뭐라고 번역할 것이냐? 이퀴벌런스라고 해도 이상하고 아직 대등을 equality라고 하는 형평성하고 상당히 아니요, 다릅니다. 전혀 어떻게 달라요. 다른? 달라요. 평등은 우리는 같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대등은 다른 것이 당연하다고 아니, 이야기해요. 그건 평등이 아니라 형평성 얘기입니다. 이 형평은- 대등의 차이입니다. 형평이란 것은 네. 평등의 현상의 일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대등을 새로운 용어로 정식으로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아까 법학자가 대등이라는 개념은 법학이 없습니다. 그럼 법학이 틀렸습니다. 그랬어요. 정치학에서도 대등이라는 개념은 없을 겁니다. 사회학에도 대등 개념이 없어요. 있는 평등을 적당히 개조해서 이걸 편입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의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학이 세계학이라는 것은 대등론 자체가 한국학이 세계학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대등론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이고 다른 사람을 알려줘야 됩니다. 다른 나라의 문제도, 다른 인류의 문제도 대등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제1세계와 제3세계, 선진국과 후진국, 제국주의와 민족적 해방투쟁, 이 모든 문제도 대등론에 입각해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등론은 세계적인 투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평화적 해결이 과연 가능하냐? 예,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등론과 평등론은 평화적인 해결로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인류가 피로 흘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한 것은 차등이냐 평등이냐 때문에 피로 흘리고 싸우는 겁니다. 그 전체를 대등론이 가로막혀서 평화적인 해결길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등론하고는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저는 형평과 대등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계속 지금 평등과 대등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선생님 지금 답변 안 하시는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은 한국적인 맥락에서 한국적인 자료를 가지고 만든 정립한 이론이나 학문도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론적 근거, 이걸 어디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제가 논의하는 근래 학문은 네. 자료가 한국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계 것을 널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료에 있어서 한국학적인 한계를 벗어난 일이 이미 오래됩니다. 그리고 자료는 어디서 도출했든 간에 그 원리가 어느 정도 보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료를 가지고 도출했다 하더라도 보편적이고, 더구나 세계 다른 많은 나라와 비교 검토하면서 자료를 확대한 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고, 그건 지금 단계에 제 연구하고는 상당히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식론적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한국적인 자료를 가지고 아니, 한국적인 자료를 이미 벗어났다니까. 우리 벗어났어요. 제 책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두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 공동문학 한문학이고 민족어문은 국문학이죠. 이 관계를 한문 문명권, 산스크리트 문명권, 아랍어 문명권, 기독교 문명권에서 다 일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소설의 사회사 비교로 소설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냐, 한국 소설, 유럽 소설, 인도 소설, 아프리카 소설 다 합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미 다루는 자료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비교론을 전개하고 있고, 거기서
그 기본적인 논리가 이제는 차등론인가 평등론인가 대등론인가 하는 문제도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고 보편적인 문제지 국내 경기가 아니고 이미 올림픽 경기를 경계해오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학문이나 이론의 보편성은 무엇이고 보편주의는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예, 있습니까? 보편성의 첫째는 자료의 보편성입니다. 다루는 자료가 보편적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도출된 논리의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갖추고 있는 보편주의를 어떻게 아니 보편주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보편주의는 개별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보편주의를 강요하려는데 서로 다른 것이 보편적이다 이야기요. 대등론리는 서로 다른 것이 보편적이죠. 같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 보편적이라는 게 대등론입니다. 그리고 같아야 보편적이라는 것은 평등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평등의 논리는 보편주의로 기울어지만 대등의 논리는 보편주의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서구적인 보편주의도 있고 다원적인 보편주의도 아, 있고 서구적인 보편주의를 격파하는 것이 계속되는 관점인데 서구적인 대안은 뭡니까? 대안은 평등론이하고 대등론이랍니다. 소비적인 보편성의 두 가지 원리가 서기는 우월하다. 응? 서기는 우월하다는 차등론하고 모두 서구처럼 되어야 한다는 평등론이 있는데 둘을 다 깨부수는 겁니다. 예, 워낙 깊은 철학적인 네. 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부분을 해야 될까 걱정도 되고요. 네, 또 다른 분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등이라는 용어가 학술 용어로 등장하는 것이 초점 문제입니다. 그 용어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질문하셨던 분들도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여기 김치를 잘 담그는 주부는 베토벤과 대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렇게 말하면 김치 담그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치 담그는 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도 이런 말에 동의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 다른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도 그런 대등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대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상호 관련을 해서 큰 대등을 이루고 한다 하는 인식입니다. 교수님 나름의 보편성, 차이의 보편성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자유의 보편성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김치를 잡든 에스키모 사람이 뭐 고기를 잡든 아프리카 사람이 사냥을 하든 그것도 다 어떤 대등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유가 한정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서로 대등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게 대등론의 기본 명제입니다. 그래서 차등을 목표로 해서 항상 노력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누가 하듯이 똑같이 하기 위해서 평등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버리고 남이 하는 것을 본떠야 된다는 평등론의 명제도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지 말고 치즈로 만들어라. 이거 평등론 인주에 놀릴 수 있어도 그것도 잘못됐고 김치 담는 사람보다 더 상위에 더 고차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평등론의 차등론 논리도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슬기롭게 산 사람의 예로 세 사람을 드셨는데요. 예, 김낙현, 이건창, 예, 김강. 예.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집신이든지 예. 돗자리든지 짜서 예. 일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다고 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뭐를 짜서 일을 한 거, 다른 사람한테 나눠준 거하고 어떤 거에 더 중점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스스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자기의 즐거움을 삼고 또 거기서 떳떳한 삶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슬기로움이라는 얘기죠. 슬기로움이
즐거움과 뜨뜻함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저도 질문 하나 하면 제가 이제 청소년 문제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김치를 잘 담그는 중소학 배틀을 이렇게 대등하다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다 학교 입시제라는 게 이제 배틀을 키우는 그런 체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치 아주 잘 담그면 대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뭐라도 잘해야 된다는 게 꼭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 사실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할 텐데 꼭 뭐라도 다 어느 거라도 하나라도 잘해야 된다.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잘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요건이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게 다음 요건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즐겁게 사는가? 즐겁게 사는 것의 아주 기본적인 요건 하나가 맛있는 걸 먹고 사는 겁니다. 맛의 즐거움이 상당히 큰 즐거움이거든요. 김치를 잡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을 남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물론 자기가 먼저 먹자고 만든 거지 자기는 안 먹고 주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사람이 왜 즐겁지 않느냐? 점점 더 음식이 맛이 없어져서 즐겁지 않은 겁니다. 점점 더 이상한 남의 음식을 먹으니까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대등론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옷도 달라지고 칩도 달라졌고 남은 거는 음식입니다. 음식에 좀 거창하게 말하면 창조 조건에 음식에 자기 대등론적 기여가 쇠퇴된다면 우리 사회는 참 불행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나는 미국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제일 불행하게 느꼈던 게 둘이죠. 하나는 저녁 8시 후에 외출하면 안 된다. 그건 다 알죠. 두 번째, 정말로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이렇게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평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물론 자기들은 맛있다는 생각, 맛없다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사람 교포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행하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금방지지만 동정하는 이유가 그 음식 먹고 어떻게 일생을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김치를 잘 담는 주부가 베토벤과 대등하다는 데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제가 그것도 질문인데 뭐라도 보니까 청소년들이 뭐 어쨌든 공부를 못하면 뭐라도 잘해라. 그렇죠, 그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뭘 꼭 다 무엇이든 잘해야 되니까. 아니, 세상 사람은 수없이 서로 다르고 해야 될 일도 수없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도저히 열거하거나 예상할 수 없어요. 그말은 무한히 다르죠. 무한히 다른 것에 각자가 무한히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 여지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결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평등론이 나쁘냐? 평등론은 해결주의를 가지고 나쁘니까. 해결주의를 가지고 그 해결한 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도 해결하는 순간에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는 거고, 사람은 서로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취향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다른 것이 도움을 준다. 그 이야기죠. 다른 것이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같은 걸 추구해야 되고 같아야 된다는 평등하고는 정말 배치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차등에 대한 대안을 평등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너무 어려워져요. 수능 몇 점? 예. 수능 만점을 받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일생의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수능으로 사람을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의 다양성과 각기 상이한 것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평등론의 전형적인 횡포입니다.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시정돼야 돼요. 시정돼야 돼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시정되는 그런 지표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자꾸 주장을 해야 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평등하게 만들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평등하게 만들면 문제를 없앤다고 생각하지만 평등하게 만들면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꾸 더 많이 만들어내요. 지금 가끔 그런 말 썼어요. 입시 성적이 좋아서 소위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체제 하에서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거나 입학하지 않았는 사람의 능력은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하위 대학의 학생의 능력을 짓밟아버리고 경쟁에서 승리한 자는 인생이 황폐하게 만들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승자도 패자도 다 망하게 만드는 게 현재의 제도가 사고방식입니다. 세상 인생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승자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100점이다.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한국 사회의 젊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지금 차등론과 평등론의 이중의 협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론 때문에 평등론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정신을 차려서 세상에 달라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차등론을 다 부셔야 된다. 그게 다 부셔지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서 먼저 부셔야 돼요. 평등론을 거부해야 된다. 예, 자기 마음에서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가치와 보람을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달라지기를 바라기 전에 자기 구제를 자기가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옛날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근거를 우리 자료 속에서 많이 찾아내서 보편성이 없다고 할 건 아니고 우리 자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루기 쉽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찾아냈어요. 다른 데도 다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학문적인 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옛글의 놀라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 한문으로 썼는 글이 길지 않은 글을 모아가지고 번역풀이 했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쇠똥을 이래가지고 공을 만들잖아요.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동무의 글입니다. 쇠똥구리에게는 쇠똥이 소중하고 용이 여의주를 싫어하는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글이 많습니다. 옛날 사람은 획일적으로 차등론의 세계에서 살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차등론을 파괴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밖에서 평등론을 가져오는 것밖에 대책이 없다. 큰 착각이다. 그렇게 가져와서 차등론을 쳐부신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등론을 손상시킨 손해가 더 커요. 이 사실을 풍부하게 증명하고 입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한문으로 쓴 글은 다 차등론자의 이야기다. 성현을 받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여기 예를 2개 들었어요. 거짓말입니다. 가령 다산정용에 못한 사람이 조선시대 농민이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다. 강도 강조합니다. 예, 일면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건 일면입니다. 조선시대 농민도 대등론의 삶을 또한 즐기고 있었어요. 그 측면은 다산은 전혀 알지 못하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의 역사와 이면의 역사는 상당히 차이다. 표면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면의 역사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로 태우듯이 없애는 게 아니라 물로 녹이듯이 없애는 과정이에요.
불로 태우는 거하고 물로 녹이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앞에는 혁명적으로 과격하게 하는 거. 뒤에는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 대등사회로 나가야 되지. 일시에 혁명을 해서 평등사회로 나가려고 할 때 그 평등은 더 심한 작용을 가져온다. 이것도 말해야 돼요. 엉망진창인 것 같은 가운데도 점차 좋아지는 것이 있는데 엉망진창인 걸 내가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일사불란하게 좋아져야 된다 하면 차동론의 피해가 더 커요. 예, 서로 다른 거, 잘못된 것 같은 거, 비뚤어진 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이자면 결벽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결벽증은 엄청난 차동론을 가져와요. 이야기를 쉽고 평범하게 일상생활에서 해나가기로 했다가 본의 아니게 목청을 높이고 큰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일상적인 평범한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고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들은 부부가 어떻게 하면 화합하고 어떻게 하면 불화하는가. 예, 차등론자 부부는 반드시 불화해요. 대동론자 부부는 반드시 화합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 차등론자 부부는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결판이 안 나요. 내가 손해봤냐 네가 손해봤냐 갈라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왜 학벌이나 가문이나 뭐가 조건이 잘 좋은 사람끼리 결혼하면 다 실패해요. 끝까지 화합하는 거 못 봤어요. 환경이 모자라든 재산이 모자라든 미모가 모자라든 모자란 사람들끼리 만나면 다 화합해서 잘 살아요. 여기서 차등론이 틀리고 대동론이 맞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확실한 교훈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왔으면, 아직 유년 사람들이 왔으면 그걸 강조해서 말하려고 했어요. 또 명문대학, 예, 나도 서울대학을 나왔지만 할 말이 없지만 재수 3수에서 강의를 더덕더덕 많이 해서 서울대학 입학한 것은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서울대학 입학이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걸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그것보다는 자기 능력에 맞는 지방대학이나 평가 높은 대학에 가는 것이 더 마땅하고, 그보다는 대학에 아직 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가능성을 죽이지 않고 살았다,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엄청난 사교를 보고 가열을 해서 서울대학의 재수 3세에 들어간 것은 인생의 자살이다. 아무 희망이 그 이상 없다 하는 학생으로 교수로 서울대학에 재직하면서 분명히 깨달아. 자기는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아주 어깨 힘들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 서울대 학생인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화해도 받지 않고 당연에 문제없이 들어간 사람은 너 왜 서울대학 들어가 말할 거 없어요. 서울대학 들어가도 서울대학을 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쁜 학풍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교수가 잘못 가르쳐도 자기가 제대로 공부합니다. 그런 소선이 있고, 어거지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어리로 들어간 사람 망합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명심해도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바람이 있어요. 자기 능력에 맞는 가서 쉽게 입학해서 여유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서울대학 들어간 학생은 공부는 이해 시문이라고 평생 이제 원수가 줬어요. 절대 안 할 것도 없고. 예, 그건 자살입니다. 자살.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자살하기를 바랍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정신이상자가 정상이 아닙니다. 서울대학 학생의 정신이상자가 제일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많이 있으면은 제대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도 너무 악영향을 줍니다. 자기가 망했으면 남도 망하게 됩니다. 남에게 줄 피해가 돼요.
이것이 차등론과 평등론의 폐해입니다. 구체적인 폐해예요. 차등론과 평등론의 구체적인 폐해를 부부의 불화, 입시 이런 데서 들어서 지적할 수 있어요. 이제 교수님의 개념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펼쳐질 세상을 좀 더 이제 앞당겨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한데,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꽤나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어떤 종교 정신 분야의 서울대 출신 교수님한테 강연을 듣고 왔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미국 사람들은 하버드 나왔다고 하면 꽤나 알아주고 존경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면 별로 한다. 그런 국민성이 분단을 가졌다는 그런 말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뭐 서울대를 하나만 말해보자. 소위 명문대학이 다원화되어 있으면 폐해가 적어요. 일본만 해도 다원화되어 있어요. 동명대학이 경도대학이 있고 뭐 스포츠같이 있고 뭐 다원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폐해가 더 커요. 미국은 다원화되어 있어요. 명문대학이. 다원화되어 있고 입시의 방법이 각기 다르면 폐해가 적어요. 그냥 이 학교는 면접만 보고 이 학교는 수능만 보고 이 학교는 내신만 보고 그러면 폐해가 적어요. 그러니까 명문대가 단호되어 있고 입시가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목에 칼을 끄고 스스로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행위를 하고 있어요. 경대가 그래서 또 망하는 거죠. 혼자 1등하면 잘할 것 같아도 1등이라는 놈이 거기에 암이 돼가지고 자기를 망하는 거예요. 인생에는 1등이 없습니다. 다 1등이죠. 그런데 인생에 1등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잘난처럼 생각하는데 만드는 거죠. 거기에 포로가 되면 자기가 나빠요. 그리고 직업에도 세상이 좋다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좋다는 거. 세상이 좋다는 거일수록 인공지능이 앞으로 다 해먹어요. 세상이 좋다는 게 아니라 어수룩한 거. 아직 하지 않은 것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획일주의는 인공지능의 먹잇감이다.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예, 획일주의를 벗어나면 인공지능의 폐해에서도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 차등론이냐 평등론이냐 하는 거, 차등론과 평등론이 두 놈이 합작을 해서 사회를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모든 걸 망쳐요. 그걸 알고 치료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대등론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대등론은 개념이 없으면 치료를 할 수 없어요. 차등론 나쁘다고 목을 힘을 줘서 욕을 하고 평등론을 막 나무래요. 평등론 나무래는 사람 막 수십 많아요. 유튜브 봐도. 뭐 어떤 사람은 한국의 교육은 파시스트를 기른다고 막 먼저 목에 힘을 줘요. 그러나 대등론이란 대안은 말하잖아요. 예. 잘못되는 욕하지 말고 대등론이란 대안을 말하는데 더 힘을 써야죠. 잘못되는 욕하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욕은 사실 별 필요가 없어요. 예. 대등론을 자기가 자기 인생관을 하고 자기가 신뢰를 하고 자기 실력을 하고 거기서 가능성을 찾고 해야 돼요. 여기 두 가지 이제 청와대 네, 마지막 한 가지 드리려고 하거든요. 선생님 인생이 있어갖고 청와대에 대해 순간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예, 아까 경이로움을 말했어요. 예, 경이로움도 천차만별이죠. 남이 경이롭다는 것을 내 경이로움을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나는 내 경이로움, 내 바른 보람 이것을 찾고 내 경이로움을 찾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것. 외톨이가 되자는 거 아닙니다. 외톨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닌 게 아니라 내 경이로움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연결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의대 원고에도 될 겁니다. 그래서 경이로움을
공유하자. 어? 경이로움을 공유하자. 그것은 창조적인 활동을 확대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자. 이거죠. 그게 요즘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아주 유행한 이야기들 다 쓸데없어, 다 부드럽다, 혼자 살자, 점점 늘어나는 고독사. 예? 이러한 사회 구조가 어디에 생기느냐? 자기 자신의 경이로움을 잃어버리고 경이로움을 공유하자 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말하는 것은 아주 철학적으로 중요한 일뿐 아니라 각자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즉시 간단한 실천적인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철학의 거대한 문제와 실천적인 그 과제가 둘이 아니고 그냥 연결되어 있죠. 철학이 공중에서 놀고 고강에 노는 거 그게 잘못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철학이 차등론과 평등론의 옹호자, 수호자 노릇을 해온 잘못은 일테고,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살 것이냐는 아주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몇 가지 아주 비근하게 부부의 불화와 입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몇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슬기로운 판단을 해야 돼요. 자기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평등론, 차등론에 따라가면서 창조적인 능력과 정말 신기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다 만들었습니다. 수능 만점 받았기 때문에 세상 걸 다 안다 착각하는 거. 그거보다는 수능 빵점 받는 학생이 더 가능성이 있어요. 수능 만점 받았으면 세상을 다 안다는 착각. 정말 해로운 거예요. 격업을 보면 수능 만점식으로 학교 시험에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 뒤에 보면 다 허무하게 돼요. 공부하는 거와 연구하는 게 달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연구 못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는 게 많은데 연구 잘하는 사람은 모르는 게 많아야 돼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자살길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남이 부러워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얘가 자꾸 길어진다면은 뭐 예전이 3시 반에 있어서 연구하고 아주 섭섭하다고 생각하면 3분의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사회 구성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차등론이고, 하나는 평등론이고, 하나는 대등론입니다. 차등론이라는 것은 현우, 비천, 진보 등의 사람은 차별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항상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하는 게 다 차등론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평등론은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등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평등론은 사람이 다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같아질 수 없습니다. 평등론의 폐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평등론 때문에 사람은 계속 서로 부딪힙니다. 싸웁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합을 살려면 평등론에서 대등론으로 가야 합니다. 이 대등의식, 대등의식을 발견하고 이어받는 것이 우리가 즐겁게 살고 떳떳하게 살고 승리롭게 사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어가는 것은 승리롭게 사는 데서 시작해서 즐겁게 살고 떳떳하게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대등의식, 대등사회라고 하는 개념과 가치를 우리 전통문화에서 발견해서 그것을 정립하고 그것을 철학으로 그걸 사회과학으로 그것을 공동의 이념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뿐 아니라 우리가 세계사를 선도하는 방향입니다.